자, 출시하고 시승 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껏 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아쉽기는 한데 그 아쉬움이 클수록 최대한 빠르게 시승차를 준비를 해보거든요. 오늘 이 차를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아쉬움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의 D-올류 니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미워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의 하이브리드 RV D-올류 니로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니로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무던한 디자인 그리고 준수한 성능, 하지만 굉장히 좋은 효율과 연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세대 변경으로 돌아온 2세대 D-올류 니로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D-올류 니로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저는 그 기존의 1세대 니로의 디자인이 상당히 무던하고 참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중의 반응들은 그러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D-올류 니로에서는 디자인을 조금 더 과격하게 그렇게 바꾼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상당히 심플함에 해당을 하지만 곳곳에 포인트를 더 추가를 해서 상당히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이 D-올류 니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종이 됐죠. 소울이 생각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아 브랜드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이 호랑이코 그릴, 타이거 페이스 그릴도 조금씩 좀 바뀌었는데 그런 모습들도 좀 소울을 떠올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헤드램프 역시 소울을 떠올리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을 쭉 살펴보고 있으면은 이 니로, 신형 니로의 컨셉카였던 하바니로의 이미지를 많이 좀 연상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완성돼서 나온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소울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범퍼 위쪽, 가운데 그리고 아래 이렇게 세 줄로 이어져 있는 이 호랑이코 그릴이 좌우로 길게 쭉 뻗어 있는 덕분에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갔죠. 심장박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심장박동이라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위아래로 파동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위아래로 요동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날카롭게 요동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고 그 심장 박동의 모니터를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 하트비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검정 하이글로시는 앞쪽 범퍼 하단을 쭉 타고 와서 휠하우스도 감싸고요. 뒤쪽 도어까지, 완전히 뒤쪽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뒤쪽 도어까지는 연결이 되는 그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옆에 라인 역시 상당히 두껍게 넣어놨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죠. 사실 이번 D-올류 니로가 기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길이는 6.5cm가 더 길어졌고 폭 2cm, 높이가 1cm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좌우, 위아래, 앞, 뒤가 다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적지 않게 커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가 이번에 D-올류 니로를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8km/L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연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수치에서 약간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그보다 더 높은 연비가 나오는 거는 맞기는 한데, 20.8km/L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엔트리 트림의 이 연비이기 때문이죠. 16인치 휠에 빌트인 캠도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측정된, 그런 상태에서 인증을 받은 폭합 연비가 20.8km/L입니다. 이게 왜 함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빌트인 캠이 장착이 되면은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라든가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게 되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휠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16인치 말고 이 차 같은 경우에 18인치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휠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이 역시 인증 연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죠. 거기다가 이 타이어가 어떤 게 장착이 되느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에 가까운 그런 시승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컨티넨탈의 프로 컨택 RX라고 하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전 엔트리 트림의 16인치 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금호 타이어에 솔루스 TA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연비의 차이가 내가 실제로 들은 것보다 혹은 내가 찾아본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함정이 있다라는 것들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D-올류 니로가 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 사이드미러죠. 사이드미러의 형태 자체는 그렇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옆쪽에 C자형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 리피터, 방향 지시 등을 적용을 해주면서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줬고요. 투톤으로 적용을 해줘서 역시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한층 더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형 니로에서 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아렛을 따라 하죠?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포인트 부분이죠. C필러 부분에다가 이렇게 별도의 차체 컬러하고 다른 컬러가 들어가는 이런 색 조합을 이용을 해놔서 세련돼 보이면서도 진짜로 아우디의 R8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되게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실제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거를 많이 빼고 계약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한두 해만 지나면 만나볼 수 없게 되는 되게 유니크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선택 품목이거든요. 엣지팩이라고 해서 20만 원을 추가를 하면은 색깔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추가를 하지 않으면은 차체 컬러하고 같은 컬러가 적용이 돼서 한층 더 일체감 있는, 더 평범해 보이는, 더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적용을 해서 나만의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니로 같은 경우에도 법인차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회사명을 여기다가 센스 있게 디자인을 해서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자리로도 쓸만할 것 같습니다. 저 C필러 부분 때문에 이 기아 내부에서 고민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요 공기 구멍이거든요. 실제로 차가 달릴 때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 바람길을 만들어 줬는데, 이 길을 만들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것, 그러니까 성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그런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로 나온 게 이런 C자형 부메랑 타입의 요 엣지팩 부분, C필러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바람구멍을 만들어준 거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굳이 이렇게 색을 나누는 그런 무모한 시도는 괜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뒷모습인데 뒷모습으로 가면서 루프의 라인이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 이렇게 서는 거하고 뒤쪽에 서는 거하고 느낌이 되게 다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RS6 아반트에 저희 라디오 같이 하는 개그맨 김기욱 씨가 RS6가 작은 차가 아닌데 되게 작아 보인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요 위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옆에 서 있으면 대체로 차가 작아 보이는 그런 매직이 펼쳐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뒤쪽이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루프의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잡소리는 이 정도 하고, D-올류 니로의 뒷모습의 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이 테일 램프 아닐까 싶어요. C필러, 엣지필러하고 동일한 형태, 그 라인을 그대로 맞춰서 가지고 간 요 V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C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 있는 테일 램프를 적용을 해줘서 굉장히 세련된, 볼보를 닮았다라는 이미지도 많이 들었는데, 볼보하고는 좀 확연히 이미지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이미지의 뒷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프로드를 가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지도 않고요. 이따가 실내에서 운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프로드 모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프로드 감성, 사실 이 차는 RV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SUV하고 RV는 명확히 다릅니다. SUV는 오프로드를 주파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차들에게 SUV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차는 RV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프로드 감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크롬 라인들을 이용을 해줘서 조금 더 강인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고요. 그런 강인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 중에 또 한 가지로 뒤쪽 트렁크 면이 상당히 울룩불룩해진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아 로고 아래쪽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고,
차 자체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자체도 작죠. 그래서 트렁크가 열릴 때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높이, 부담스러운 거리감으로 이렇게 열리지도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니로가 경쟁 모델들 비슷한 급의 SUV나 RV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단점 아닌 단점으로 불렸던 것이 이 트렁크의 수납 용량이었습니다. 실제로 짐을 실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재원표 상의 이 트렁크 수납 공간으로 따지게 되면 가장 아래쪽에 해당을 하는 가장 적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지 이번에는 트렁크 용량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줬습니다. 한 20리터, 15리터 정도를 더 추가를 해줘서 450리터 정도 되는 트렁크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줬죠. 이번에는 폴딩을 했을 때 완전히 풀 플랫으로 펼쳐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줘서 요즘에 많이 하시게 되는 차박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누울 수도 있고 짐을 실을 때도 더 넓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512로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 앞서서 시승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익숙한 레이아웃과 함께 상당히 낮게 이 레이아웃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줄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터치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통합형 이 공조 인포테인먼트 이 컨트롤러 이 터치 방식으로 두 가지 모드를 바꾸는 이 버튼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진짜 이거는 빠르게 좀 변경을 해주기를 진짜 간절하게 소망을 드려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최근에 출시된 기아차들을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름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조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간절하게 좀 바라보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EV6에서 적용이 됐었던 그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도 스티어링 휠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또 운전을 할 때 상당히 조작하기 쉬운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 로터리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하위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요 그냥 레버 방식, 레버를 당기는 형태의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동일한 계기판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하고 스포츠 두 가지 모드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도 뭐 스마트 모드라든가 다른 모드로 변경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사실상 최근에 출시됐던 기아차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메뉴가 추가가 됐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후석 취침 모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드를 작동을 시키면은 뒷좌석은 소리를 꺼버리고 앞좌석에 있는 스피커만 작동을 해주는 그런 모드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차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있는 그런 모드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뭐 쓸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의 크기가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고 일반형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선쉐이드 역시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수동형의 이 선쉐이드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열고 닫고 이걸 할 수가 있고 이 앞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틸트 또는 개방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선택 품목이거든요. 선택 품목을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이 도어 옆쪽에 굉장히 넓은 면적이 좀 다른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 레버 쪽에 적용되어 있는 것과 같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도어 패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블랙 하이글로시라는 것이 상처나 흠집, 이런 긁힌 자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남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닌 소재에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PPF라고 하는 보호 필름을 꼭 같이 붙여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조치를 취하시고 운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상당히 낮게 배치되어 있는 대시보드의 라인이 쭉 연결이 되면서 도어 쪽 손잡이로도 라인이 연결이 됩니다. 운전석, 조수석 다 마찬가지거든요. 앞쪽에 있는 손잡이는 다 위쪽을 향해 있는 이런 각도가 되어 있어서 팔을 올려놨을 때 약간 좀 어색합니다. 가운데 있는 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팔을 올려놓기가 편한데 도어를 조작하는 요 팔걸이 부분은 약간 좀 위로 올라가 있어서 되게 애매한 그런 각도예요. 결코 편하지는 않은 각도인데 이런 각도들을 굳이 적용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각도가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도어 손잡이를 겸하는 도어 컵도 뒤쪽은 뭐 사실상 뭐 턱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어 컵을 뭐 수납 공간 겸용으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어 아래쪽에 있는 이 수납 공간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뒤쪽에 수납 공간, 컵홀더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컵홀더의 공간은 총 2개지만 요 가운데 뒤쪽에 있는 수납 공간을 제외를 하고 요 가운데를 넓게 쓸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은 길게, 하지만 컵 홀더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버튼을 눌러서 컵 홀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EV6라든가 뭐 최근에 출시됐던 모델들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던 뒤로 쭉 넘어가는 그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이 차에도 탑재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운전석 쪽에는 자리를 하지 않고 있고 조수석 쪽에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는 뭐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들은 아닙니다. 사실 차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죠. 상당히 저렴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 측면에서도 고급스러움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감이나 이렇게 썬루프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본다거나 해서 마감 라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잘 짱짱하게 딱 맞춰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마감을 잘한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둔 상태고 조수석은 약간 더 뒤로 뺀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로만 하더라도 무릎 위의 공간이라든가 머리의 공간, 좌우 공간,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은 잘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 카메라로 보셔도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시트 포지션 혹은 저보다 더 얄쌍하신 분들에 맞춰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둔다면은 훨씬 더 넉넉한 무릎 공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다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 아닌 그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쪽에 다리를 뭐 놓고서 가운데 앉는다거나 했을 때도 충분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트의 각도,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된다거나 시트가 앞뒤로 슬라이딩이 된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빠져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공간, 그리고 착자감, 이 등받이의 각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부족함, 답답함, 그런 것들은 좀 느끼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급, 차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광활하다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하지만 이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의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편의 장비도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뒷좌석을 위한 이 USB 충전 포트는 각각의 앞좌석 등받이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현대기아도 C타입으로 다 바꿔서 적용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USB A타입이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C타입도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C타입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선택 품목을 추가를 해야지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도 2단계로 조절되게 양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220V 파워 아울렛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전기차에서 V2L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해주는 220V 파워 아울렛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의 공간 활용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뒷좌석 앞좌석 등받이에 있는 포켓도 두 개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컵홀더를 겸하는 팔걸이도 이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고 길이가 살짝 짧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팔을 올려놨을 때는 상당히 편안한 그런 길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도 도어 포켓, 손잡이를 겸하는 도어 포켓과 아래쪽에 있는 컵홀더까지 수납 공간 필요한 거는 다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진짜 준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좌석과 다르게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쪽 팔걸이가 그냥 딱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양쪽 팔을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까 트렁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더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살짝 옆으로 제껴주면은 이렇게 완전하게 방해되는 것 없이 풀플랫으로 펼 수도 있고요. 도어 쪽에 안전벨트를 고정해주는 홈이 있기 때문에 폴딩을 했을 때도 안전벨트가 덜그럭덜그럭 거리지 않게, 그러니까 실내 내장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니로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전을 해보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제가 시승회에서 탔던 차들은 출고가 된 직후여서 100km도 안 탄 차들을 타봤다면은 이번에는 시승회 다 마치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좀 테스트를 더 해봐서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좀 쌓인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 G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만 이용을 해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약 105마력 정도고 전기 모터가 결합이 돼서 조금 더 높은 한 180마력 정도를 발휘를 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하기로는 2세대 6단 DC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세대 6단 DCT 변속기가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세대라고 하는 그런 좀 개선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차 자체가 그렇게 스포티하게 가혹하게 운행을 하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엔진과 함께 이 변속기가 발휘를 하는 이런 성능들이 상당히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할 때도 상당히 무난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차의 성향에 맞춰서 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변속기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이 있는데 스마트 회생 제동이라는 기능입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이제 패들 시프터를 이용을 해서 회생 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총 4단계입니다. 0단계부터 1, 2, 3단계까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단계에서 패들 시프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완전 정차 모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죠.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정차를 하려고 패들 시프트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3단계를 넘어서 맥스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차를 멈췄을 경우에는 계기판에 스톱이라고 또 표시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오토 홀더 비슷한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을 작동을 시켜두면은 여기 계기판 쪽에 배터리 칸 아래쪽에 오토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 운전자가 조작을 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모습들로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주행에 대한 느낌은 무난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속을 했을 때도
그냥 무던하게 속도가 올라가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굉장히 무던하게 속도를 줄여주고 또 멈춰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를 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니로라는 차 자체가 그렇게까지 고성능을 추구를 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의 컨셉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컨셉에 충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충격을 받아주는 것,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 같은 것들을 차단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던하게 되어 있고요. 진동과 소음을 적당히 걸러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회생제동에서 마이너스 패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차를 완전히 정차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제동거리가 짧지는 않아요. 굉장히 안전하게 정말 정체되는 구간에서 잠깐 쓸 수 있는 정도지, 이 회생제동 버튼을 이용을 해서 차를 멈춘다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만 사용을 해서 브레이킹을 해도 될 거야 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동거리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사실 이 원리 자체가 엔진 브레이크에다가 굉장히 많은 부하를 줘서 회생은 최대한 하고, 그러면서 속도를 떨어뜨리다 못해서 차가 멈추게까지 만드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브레이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차를 해야 되거나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꼭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를 하거나 속도를 낮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1세대 때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메인으로 개발을 한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린존 드라이브라고 하는 모드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그린존 드라이브 역시 2세대로 발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린존 드라이브는 학교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주택가라든가 뭔가 소음이 너무 크게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곳에서, 혹은 좀 이런 배기가스가 좀 덜 나왔으면 좋겠는 곳에서 전기 모터의 개입을 최대한으로 높여줘서 최대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엄청나게 날카로운 그런 조향이나 엄청나게 폭발적인 그런 가속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차는 진짜 편안함, 연비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교과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가는 게 좀 답답하다 뿐이지, 그 답답하다라는 주행 감각마저 이 차의 성향과 방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D-올류 니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꼭꼭 씹어가면서 즐겨봤습니다. 사실 음식 중에서도 그런 음식들이 있죠. 한번 먹을 때는 오씨 이게 뭐야, 색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심심해요. 맛도 어느 정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무던하고 그냥 매일 먹는 백반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니로라는 차가 이런 백반 같은 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도 혹은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차 말이죠. 사실 그런 모습들을 1세대 니로 때부터 꾸준하게 보여준 모델 역시 이 니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박은 못 쳤지만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꾸준한 인기, 꾸준한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에 이것저것 선택 품목이 추가가 돼서 약 3,70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트리 모델로 가게 될 경우에는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460만 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는 2,660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살짝 가격이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차는 워낙에 이 굉장히 교과서 같은 RV, 하이브리드 RV의 교과서 같은 굉장히 무던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최상위 트림으로 갈 것인지 엔트리로 갈 것인지 혹은 이것저것 어떤 것을 추가를 할 것인지 같이 잘 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는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차가 지금 사전 계약이 이미 끝났고 지금 사전 계약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2023년에나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계약을 하시면은 계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차를 받을 수 있는 날짜는 더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꼭 시승을 해 보시고 차를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하시고 빠르게 계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